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군 훈련학교 숙소에서 훈련생 4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단순 탈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2달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두만강 얼음 위를 건넜습니다. 비행기 조종을 배우던 청년들이 결국 선택한 탈출 수단은 2발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꿈꾸던 4명의 청년이 그 꿈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조종사가 될 거야. 16살 소년이 글라이더에서 내리자마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부터 이미 다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엔진 소리 하나 없는 고요한 하늘. 바람만이 기체를 밀어주던 그 정막 속에서 처음으로 세상 전체를 내려다본 순간 강도윤의 인생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자란 곳은 평양 외곽의 군인가족 마을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비슷한 크기의 집들이 줄지어 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아버지는 공군 정비장교 출신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집 한켠에 정비 도구들이 늘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도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자랐습니다. 집안은 지역에서 충성 가문으로 불렸습니다. 당에 대한 헌신이들을 이어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하늘을 꿈꾸는 일은 불충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진로였습니다. 도윤은 학교에서도 두드러지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한번 집중하면 끝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혼자 남아 교관이 설명해준 비행 원리를 다시 정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가 물었습니다. 교관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고집스럽지는 않지만 놓지 않는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북부 공군 비행훈련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첫날 배정받은 숙소 문을 열었을 때 3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태성은 창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한번 눈을 마주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며칠 지내다 보니 그게 차가움이 아니라 그냥 과묵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성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한번 한 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현수는 도윤이 짐을 풀기도 전에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비행 경험은 있냐, 밥은 먹고 왔냐. 쉬지 않고 이어지는 질문들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평양 고위 간부의 아들답게 자신감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거만한 구석은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재주가 있었고 긴장된 상황에서도 웃음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지우는 구석 침대에서 지도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소줍게 웃었습니다. 넷 중에 가장 어렸고 가장 말이 없었지만 그 지도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후는 탄광마을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갱도 구조를 외우고 지형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지도를 한 번만 봐도 지형이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관들이 그 재능을 처음 알아챈 건 입학 2달째였습니다. 4사람은 그렇게 같은 숙소를 쓰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이른 새벽 활주로에 서면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활주로에 서 있으면 발 아래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고 곧 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훈련복이 젖도록 뛰고 나서 비행 시뮬레이터 앞에 앉으면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실제 비행이 잡히는 날이면 숙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아무도 잠을 깊이 자지 못했고 아침 식사를 빨리 끝내고 경락고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굶주림도 혹독한 훈련도 그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조종관을 잡으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과묵함이 그대로 비행에 녹아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조작이 없었습니다. 교관이 지시하는 것보다 항상 반 박자 먼저 기체의 반응을 읽었고 그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교관들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반대였습니다. 조금 과감했고 가끔 교관을 긴장시켰지만 그만큼 빠르게 느는 편이었습니다.
지우는 공간 감각이 비행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하는지를 지도 없이도 알았습니다. 도유는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출난 재능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비행 훈련 일정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 1회가 됐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정표가 바뀌어서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줄어든 자리를 채운 것은 정치 교육이었습니다. 교관들도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훈련생들도 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유는 정비창 앞을 혼자 지나가다 교관 한 명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동료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술 냄새가 배어있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연료가 없는데 뭘 난리라는 거야. 도유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발걸음도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운 뒤에도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인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교관이 모르는 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습니다. 도유는 그 생각을 서둘러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일 뿐이라고. 이런 일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내일 아침이 되면 잊힐 것이라고.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비행 훈련이 줄어든 자리에 정비 실습이 들어왔습니다. 교관은 별다른 말 없이 훈련생들을 경납고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 들어간 날 도유는 경납고 규모에 먼저 압도됐습니다. 비행기 수십 대가 줄지어 세워진 공간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넓어졌습니다. 천장이 높아서인지 발소리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비행기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비병 옆에 서서 작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실상이 보였습니다. 고장난 비행기에서 멀쩡한 부품을 떼어내 다른 비행기에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기체를 살리기 위해 다른 기체를 희생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부품을 뜯긴 비행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날지 못할 기체로. 줄지어 세워진 비행기들 중 온전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도유는 세어보려다 그만뒀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던 도윤에게 정비병 하나가 툭 말을 던졌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별일 아닌 듯한 말투였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낯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옆에 서 있던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다른 쪽을 봤습니다. 누구도 뭔가를 느꼈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정비 실습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실습이 거듭될수록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녹이 쓴 연결부, 균열이 간 기체 외피를 퍼티로 메운 흔적, 교체 시기가 훨씬 지났을 것이 분명한 계기판들, 그중 일부는 훈련생들이 실제로 탔던 기체들이었습니다. 도유는 그날 이후로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일 뿐이라고. 이 정도 어려움은 모든 나라가 겪는 것이라고. 비행기가 날지 못하는 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생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밥만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현수만이 가끔 억지로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 뜸해졌습니다. 그해 여름 훈련 비행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선배 조종사의 비행기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의 영향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점점 커졌고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옆에서 대기하던 훈련생들이 모두 그 장면을 봤습니다. 기체는 2번, 3번 좌우로 흔들리다가 나선형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면과 부딪히는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구급차가 달려가는 것을 도유는 그 자리에 서서 봤습니다. 옆에 있던 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태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다쳤습니다. 며칠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종사의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비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체 결함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발표는 짧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훈련생들은 다음 날도 평소처럼 점호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태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거 기체 문제였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동의도 없었습니다. 부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활주로를 달릴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차가워졌고 더 건조해졌습니다. 하늘은 높아졌지만 비행 훈련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해 가을부터는 비행 자체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현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눈에서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훈련을 받을 때도,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도.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도윤이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부패 혐의로 자천됐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거주권까지 박탈됐습니다.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이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간부 집안이라는 배경 위에서 자라온 현수에게 그건 단순한 좌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바닥 자체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 평양의 집, 배급의 수준, 미래의 방향,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뒤로 훈련 시간 이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무언가를 꺼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빈자리가 숙소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훈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탄광마을에 있는 가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약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검열을 의식한 탓인지 문장들이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읽고 그대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도 취침 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를 참고 울고 있다는 걸. 한밤중에 한 번씩 들려오는 그 미세한 소리를 숙소에 있는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낸다고 해결되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꺼내면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은 낮 동안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훈련을 받았고 식사를 했고 정치 교육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어딘가 엉뚱한 구석이 있었고 가끔 혼자 피식 웃는 일도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등이 끝나고 숙소가 조용해진 뒤 태성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딱히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도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 고향에서는 밤마다 강 건너 불빛이 보여.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태성은 계속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이 안 오는 날이면 창밖을 봤다고 했습니다. 강 너머로 늘 불빛이 있었다고. 중국 쪽 마을에서 오는 빛인데 새벽이 돼도 꺼지지 않았다고. 그게 어릴 때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크면서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왜 저기는 밤에도 저렇게 밝은 걸까 하고. 태성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숙소 불이 꺼진 뒤에도, 다음날 훈련을 받는 내내, 며칠이 지난 뒤에도 저 불빛은 왜 꺼지지 않는 걸까? 저쪽은 무엇이 다른 걸까? 그 물음이 네 사람의 머릿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정비 실습 중에 고장난 항법 장치를 분해하게 됩니다. 작업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외부 볼트를 풀고 외피를 걷어내고 내부 부품을 번호 순서대로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유는 하나씩 번호를 읽으며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부품들은 대부분 오래됐고 일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부품 하나를 감싸고 있던 포장지였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로고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푸른 타원형 안에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SAMSNG. 도유는 그 글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없이 들어온 이름이었습니다. 남쪽 나라의 기업, 제국주의 앞잡이, 우리 인민의 적. 그런 식으로 불리던 이름이 지금 자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북한 공군 비행기의 내부에서 나온 부품의 포장지로. 그 부품은 오래전부터 이 기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알면서 넣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넣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공식적인 세계가 설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유는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정비병들은 다른 쪽에서 작업 중이었고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포장지를 다시 접어 부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유는 그 포장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에게도, 현수에게도, 지훈에게도.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아직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도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줄어드는 비행 훈련, 부품을 떼고 붙이는 정비 현장, 연료가 없다던 교관의 혼잣말, 조종사 사고 뒤 나온 짧은 발표.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은 도윤이 믿어온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했다는 건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게 만든 세상이, 자신이 배워온 그 세상이 처음부터 다른 것이었다면 도윤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해 누운 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눈이 녹았고 훈련장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달리기를 할 때 발 아래서 진흙이 튀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기지 안의 공기는 겨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행 훈련은 여전히 드물었고 정치 교육은 늘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비 교본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비어있는 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태성은 혼자 운동장을 걷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자주 썼는데 보내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밥을 점점 적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훈련이 일찍 끝나 네 사람이 숙소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앉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장난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 수 없는 그 특유의 투로. 우리 비행기 몰고 남쪽 가면? 누군가 피식 웃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거운 화제가 될 뻔한 말이 농담으로 처리됐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은 척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정치 교육 시간에 앉아 있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됐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연료는 충분한가? 현재 기지의 재고로 이륙 후 남쪽까지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가? 기체 상태는 어떤가? 정비 실습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륙 자체가 가능한 기체가 몇 대인지, 비행 경로상의 레이더 범위는, 국경 근처 방공망 밀도는, 대공포 위치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비행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했고 이륙하는 순간 즉각 포착될 것이 뻔했습니다. 설령 하늘에 올라도 국경을 넘기 전에 요격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도윤은 그 계산을 3번 반복했습니다.
결론은 매번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 도윤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형, 그거 진짜 가능할까?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겁을 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떤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도윤이 계산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비행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성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그냥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럼 걸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얼굴에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가능한 경로, 필요한 것들, 국경까지 걸리는 시간, 국경을 건너는 방법. 말이 이어질수록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직 결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낸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선은 넘어서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선이었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기지 안의 일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호, 식사 훈련, 정치교육, 저녁 점호, 소등. 그 반복이 계속됐습니다. 네 사람도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교관 앞에서 구호를 외쳤고, 정치교육 시간에 고개를 끄덕였고, 식당에서 줄을 섰습니다. 동기들과 나란히 훈련을 받았고,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매일 밤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너무 짧으면 준비가 부족해지고 너무 길면 누군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출 날짜는 12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만강이 얼어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역할을 나눴습니다. 경로는 도윤과 태성이 맡았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나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소지 자체가 발각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비 실습 때 경납고 벽에 붙어있는 지형 자료를 반복해서 눈에 담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이불 안에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경로를 반복했습니다. 태성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교관들의 대화, 차량이 오가는 방향, 보급품이 들어오는 경로. 그 조각들을 모아 기지 밖 지형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기억한 것들을 밤마다 낮은 목소리로 대조했습니다. 맞는 부분을 확정했고 다른 부분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간 옷은 지훈이 구했습니다. 한 번에 한 벌씩 출처를 다르게 했습니다. 훈련복이 아닌 옷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군복 안쪽에 접어 넣는 방식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침대 매트리스 아래 납작하게 눌러뒀습니다. 두 달에 걸쳐 4벌을 모았습니다. 튀지 않는 색이어야 했고 너무 낡아서도 안 됐습니다. 민간인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브로커 연락은 현수가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좌천된 이후로 현수는 집안의 연줄이 거의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국경지역 쪽으로 닿는 연결고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 생활 시절 알던 사람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직접 접촉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현수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중간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을 통해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4명이라는 숫자를 밝히지 않고 먼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답이 오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위조 여행증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는 군의 공식 허가 없이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검문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을 증명하는 여행증이 없으면 기차역부터 막혔습니다. 현수가 브로커 쪽 연결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대가는 현수가 훈련포 상품으로 받아둔 것들로 마련했습니다. 군용 담요 2장, 통조림 몇 개, 그리고 도윤이 보태준 정비 공구 하나. 그것들이 여행증 4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행증이 도착하던 날 밤, 현수는 그것을 꺼내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것이 실제한다는 게, 이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됐습니다. 식량은 지훈이 맡았습니다. 매끼 배급받는 옥수수밥을 조금씩 남겼습니다. 너무 많이 남기면 이상해 보였습니다.
딱 한 숟갈씩이었습니다. 그것을 숙소로 가져와 얇게 펴서 말렸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피가 늘어나지 않도록. 2달에 걸쳐 모은 양이 작은 천주머니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출발 사흘째였습니다. 처음 가방을 채웠을 때 도유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린 옥수수밥 한 주머니, 민간 옷 한 벌, 위조 여행증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지금 있는 곳에서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리가 머릿속으로 펼쳐졌습니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 밤, 네 사람은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넷이 함께 가거나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누군가 중간에 발각되더라도, 누군가 다치더라도, 남은 사람이 먼저 가는 일은 없다고. 말로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걸로 약속이 됐습니다. 12월을 기다렸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기지에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달리기를 할 때 내뱉는 입김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리가 내렸고 경납고 안에서도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말을 줄였습니다. 숙소에서 나누는 대화도 짧아졌고 함께 있는 시간도 일부러 줄였습니다. 너무 붙어 다니는 것도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은 눈을 마주치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 없이 전달되는 신호였습니다. 12월 첫째 주, 도유는 두만강 결빙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보급 임무를 다녀온 선임 병사가 무심코 흘린 말이었습니다. 강이 많이 얼었다고, 올해는 일찍 얼었다고. 도유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식판을 들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태성에게 짧게 전했습니다. 날짜를 12월 열하흘에로 확정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소보다 천천히 흘렀습니다. 훈련을 받고 밥을 먹고 정치 교육 시간에 앉아있는 동안 도유는 자꾸 날짜를 세게 됐습니다. 아직 닷새, 아직 나흘. 그러면서도 그 카운트가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 현수는 그 일주일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보내면 자신들이 어디로 갔는지 역추적될 수 있었고 가족에게 위험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접어 매트리스 아래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발견하겠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전달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지훈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향 어머니 생각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훈련 중에 시선이 멀리 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한번 물으려다 그만뒀습니다. 물어봐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말수도 행동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무서운 안정감이었습니다. 도윤은 태성이 어떤 사람인지 1년 넘게 지켜봤지만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드디어 열하흘의 전날 밤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들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고 취침 준비를 했고 불이 꺼졌습니다. 네 사람도 각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밤에는 이 침대가 없습니다. 이 숙소가 없습니다. 이 기지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고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셋도 소리 없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말린 옥수수밥이 든 천주머니를 옷 안쪽에 넣었습니다. 여행증을 가슴 안쪽 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군복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놔뒀습니다. 아침 점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숙소 문을 열 때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그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외등 몇 개가 띄엄띄엄 켜져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림자가 깊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태성이 앞장섰습니다. 순찰 간격을 2달 동안 틈틈이 관찰해 온 것은 태성이었습니다. 몇 시에 어느 방향으로 순찰이 돌고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해뒀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정보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건물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흙바닥은 얼어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삭하는 소리가 날까 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초소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초소 안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성이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사람이 담벼락 그림자에 몸을 붙였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호흡도 줄였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태성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철조망 구역까지 도달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도 안 걸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20분이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습니다.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태성이 가장 아래쪽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훈련 초기 지형 파악 중에 발견해둔 곳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지면과의 간격이 조금 더 넓었습니다. 한 명씩 통과해야 했습니다. 현수가 먼저 엎드렸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짚고 몸을 낮춰 철조망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등이 철조망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납작하게 했습니다. 건너편의 서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은 도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태성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조망 끝이 외투등 쪽에 걸렸습니다. 지훈이 멈췄습니다. 당기면 소리가 날 것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빠져나오면 철조망이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철조망 끝을 위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이 그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사람이 기지 밖에 섰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지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기지에서 빠져나온 뒤 첫 번째 목표는 간이역이었습니다. 도보로만 국경까지 이동하는 건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아침 점호는 6시였습니다. 탈영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간이역까지는 2시간을 걸었습니다. 포장도로를 피했습니다. 논두렁과 밭 사이를 지났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발 아래서 울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앞만 봤습니다. 새벽 2시 반 간이역에 도착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는 칸이 아니었습니다. 화물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앉을 수도 없어서 반쯤 웅크린 자세로 버텼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림이 심했습니다. 화물 사이에 끼어 있어 흔들릴 때마다 몸이 쏠렸습니다. 그래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열차가 멈췄습니다. 역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선로 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기관사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앞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전력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출발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열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화물칸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들판이었습니다. 멀리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암기해둔 지형과 지금 보이는 능선을 대조했습니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경사가 시작됐고 발 아래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 높이에 뻗어 있었습니다.
지나칠 때마다 눈이 털려 옷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숨이 찼기 때문이기도 했고 말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영하 20도의 공기가 폐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량은 아꼈습니다. 하루에 말린 옥수수밥 한 줌씩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계속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됐습니다. 멈추는 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첫날 밤은 바위 틈에서 보냈습니다. 서로 몸을 붙이고 앉았습니다. 체온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2명이 자는 동안 2명이 깨어 있었습니다. 번갈아 가며 잠을 잤습니다. 완전히 잠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땅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튿날도 걸었습니다. 현수의 발목이 이상해졌습니다. 딱히 삔 것 같지 않았지만 걸을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짧았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졌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오후였습니다. 지훈의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걷던 도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지훈이 무릎부터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지훈을 일으켜 세웠을 때 지훈의 신발 안이 젖어 있었습니다. 벗겨보니 피였습니다. 동상이 진행된 발에 상처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살이 짓물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였는지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태성이 말없이 지훈 앞에 등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사양하려 했습니다. 태성은 그냥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훈이 태성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소리가 한 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3일을 걸어서 국경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낮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드나드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4사람은 마을 가장자리 빈 창고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현수가 연락을 넣었습니다. 중간 사람을 통한 방식이었습니다.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오가는 것이 보일 때마다 몸을 낮췄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후고 나서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4사람을 보자 발걸음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위아래로 훅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군인 내시면 위험하다. 거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군인은 민간인보다 추적이 빠르고 타령은 단순 탈북보다 수색의 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기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움직였습니다. 외투 안쪽으로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시계였습니다. 아버지가 군 생활 시절부터 차던 것이었습니다. 좌천되기 전까지 매일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마지막 휴가 때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팔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그것을 브로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넷을 보내주세요. 브로커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보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벽 4시. 강상류 쪽 갈대밭 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브로커는 왔던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4사람은 창고 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됐고 어둠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불빛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발을 도윤이 자기 옷으로 감쌌습니다. 현수는 무릎을 세우고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태성은 등을 담벼락에 기댄 채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16살의 글라이더를 타고 처음 하늘로 올라가던 날 봤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조종사가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저 강 건너편에 닿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3시 반 4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갈대밭 끝에 브로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4사람을 확인하고 강 쪽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나면 멈추지 말고 뛰어. 멈추는 순간 빠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브로커는 갈대밭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강폭은 100m였습니다. 얼음이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희고 평평한 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건너편은 어두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발을 올렸습니다. 얼음이 단단했습니다. 체중을 실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 두 발. 발밑에서 낮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얼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태성이 올라섰습니다. 현수가 올라섰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올라섰습니다. 태성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려 했지만 얼음 위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길게 퍼지는 소리가 새벽 강 위의 고요 속에 섞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다행이었습니다. 10m, 20m, 30m 지점에서 도윤이 멈췄습니다. 얼음 표면에 금이 보였습니다. 폭이 좁은 금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밟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지나갔습니다. 뒤따르던 셋도 같은 방향으로 우회했습니다.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50m. 절반이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강 위는 막는 것이 없어 바람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옷 안까지 파고드는 바람이었습니다. 현수가 휘청했습니다. 발목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태성이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고 현수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2초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70m.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도윤의 발 오른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뒤에서도 발소리가 빨라지는 게 들렸습니다. 지훈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발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80m, 90m. 발 아래 감촉이 달라졌습니다. 흙이었습니다. 도윤이 둑 위에 올라섰습니다. 다음 순간 태성이 올라섰습니다. 현수가 올라섰습니다. 태성이 지훈의 팔을 당겼습니다. 지훈이 올라섰습니다. 4사람이 건너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숨만 골랐습니다. 손이 추웠습니다. 귀가 얼어 있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태성이 고향 마을에서 밤마다 강 너머를 보며 저게 뭔지 궁금해했다던 그 불빛.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16살 소년이 글라이더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조종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끝내 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이 어떤 비행보다도 멀리 온 것이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발을 뗐습니다. 지훈이 따라갔습니다. 현수가 따라갔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불빛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4사람은 끝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조종사의 꿈을 포기한 대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삶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어딘가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밤새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서의 저녁,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잠자리. 그것이 그들이 얼음이 100m를 건너며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